일단은 이 위암 심포지엄에 이렇게 정신과 의사가 오는 병원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없습니다. 어지간한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는 이렇게 정신과 의사가 암 환자를 보는 멋진 시스템이 있는 곳도 거의 드뭅니다. 근데 이제 아주대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신체와 정신적인 통합적인 치료를 위해서 정신과 의사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 무척이나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예,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이제 정신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암 센터잖아요. 이게 정신과도 이런 센터들이 있어서 아주대 병원은 지역사회에 이렇게 기여하고 어떻게든 공헌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인 그런 역사가 있는 병원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요약. 자, 첫 번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할 겁니다. 너무 뻔한 얘기여서 PPT는 많은데 빨리 지나갈 거예요. 두 번째, 정신과 치료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자기감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만 얘기해도 오늘 얘기 다 했는데, 오늘 누가 오셨냐? 암 환자 가족이 오셨습니다. 암 환자 가족분들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어디에서 환자는 많이 만날 수 있지만 보호자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이분들한테 몇 가지 좀 설명 좀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공감과 공동선작.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암 환자에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병의 근원하면 뭐 생각나세요? 스트레스. 네, 맞아요. 스트레스.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상태예요. 어떤 현상이고, 그래서 변화에 대한 반응, 그리고 대응, 적응을 할 때 생명체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그냥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그냥 스트레스와 달리 영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디스트레스. 이것은 이 우울, 불안, 현실 검증 능력의 저하 같은 걸로 인해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도 올 수 있고요. 무동기, 무감동, 고립 같은 게 옵니다. 이거는 결국에 삶의 위기로 이어지는데, 누군가는 이러한 것들을 헬스하듯이 열심히 이런 것들을 하나의 훈련 도구로 사용해서 훨씬 더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 그리고 신체 질환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이것에 앞서서 먼저 정신과가 어떤 과일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것들 생각날 겁니다. 이제 눕혀놓고 뭐 얘기해 보세요. 또 이런 것들도 생각날 겁니다. 영어로 It's not your fault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아, 네 잘못 아니야. 그래서 막 안아주고 막 손 잡아주고 막 같이 울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런 과랑은 정말 다른 과입니다. 그러면은 뭘 하는 과인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정신과는 보통 저는 조현병을 보는 의사인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 유전율이 81%입니다. 즉 병의 발생에 있어서 유전자가 기여하는 부분이 81%라는 소리예요. 자폐 78%, ADHD 76%,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장애 75%. 즉 무척이나 유전적인 과예요, 이 과는. 그래서 근거 기반의 뇌과학 그리고 유전학적 치료 접근을 중심으로 합니다. 오늘 암 환자분들한테 할 얘기들도 다 근거 중심과 이런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세포 수준에서 세포 소기관과 그리고 뇌의 특정 부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요, 2021년도에 네이처 리뷰라는 데에서 이제 잡지에서 이제 얘기해 줬어요. 스트레스와 암,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다 논문 쓰잖아요. 가문의 영광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논문이 있는데, 암에 걸렸다는 소식 자체, 그리고 수술을 받고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전신의 반응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은 면역기관과 골수와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우울, 수면, 피로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암이 죽어야 되는데 암의 성장과 확산을 오히려 이제 강화시키고 악화시킨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더욱더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져요.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요? 스트레스. 우리가 근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암 환자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과 증상의 60%가 미스,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해서 놓칠 수 있다. 암 환자들은 정신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어떤 그 문제들이 있는데 잠 못 자요, 만성 염증이 있어요, 설사하거나 뭐하거나 이게 장을 건드려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신과적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스트레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단순히 정서적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전체 몸 그리고 삶에 영향을 미치고 뇌의 변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정신과적 증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화되면은 동기가 없고 의욕이 없고 미래가 없고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몸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삶이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는 나는 없고 암 환자라는 타이틀만 남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가 암 치료에 왜 필요하냐고요? 이것 때문에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따가 두 번째에서 다룰 겁니다. 자, 보시면 정신건강질환, 암 환자의 생존율도 떨어뜨린다. 암 환자에게 찾아온 우울증, 암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불안의 불면, 환자 30% 정신과 치료 필요, 뭐 이런 것들이 막 빵빵빵 나오고 있어요. 자, 볼까요? 실제 32%에서 정신질환 동반, 그리고 우울증의 유병률이 일반 인구의 2배에서 3배, 자살로 인한 사망이 일반 인구의 2배인데 이것보다 더 높을 것이다. 왜? 말기 암 환자가 자살로 사망하셨을 때 자살을 사망진단서에 안 쓰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높을 거라는 얘기. 그리고요, 여러분들 암 때문에 돌아가실 때 80%의 환자에서 선망이 발생하거든요. 선망에 대해서 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좀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의 어떤 마지막을 나로서 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도 정신과 질환이에요. 그리고 불면증은 10배, 그리고 암 진단 자체가 되게 트라우마인데 이 트라우마를 잘 다루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괜히 이 트라우마를 다루는 정신과 과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은 정신과 진료실에 찾아오는 비율이 10%예요. 난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이 생각과 함께. 그래서 제가 우리 간지에다가 다 끼워드렸는데 이 NCC에서 만든 심리증상 평가지예요. 하나는 심각도, 하나는 지장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부분. 불면, 불안, 우울, 이거에 대해서 두 개 다 4점 이상이면은 그때부터는 정신과 진료가 좀 필요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자, 벌써 첫 번째 파트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아까 전에 가지고 온 모든 문장은 다 논문에서 가져왔어요. 근거 없이 얘기한 거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신과에 오면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치료를 받아서 어떤 상태를 원하는가, 그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 자체를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무척이나 큰 낙인과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왜요? 저는 아직 그 정도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정신과 의사 하면서. 이제 각과 교수님들이 이 사람 입원해서 수술 받았는데 너무 우울해 보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정신과 치료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해서 가잖아요. 보통 이래요. 왜? 정신과 선생님 왜 오셨어요? 종종은 뭐 당황해서 화도 내요. 아, 가세요. 나 미친놈 아니에요. 막 등등등등.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신과 치료라는 것은요, 약, 뭐 전기 충격이나 자기장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료들도 다 있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값어치 있게 만드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제가 참여한 앱이에요. 이런 정신과 치료들을 조금 더 쉽게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앱도 만드는데, 마로라고 인터넷에 치시거나 앱스토어에 치시면 잘 나오고요. 노인들의 사회 인지를 위해서 VR 프로그램도 이제 11월 달에 시제품이 나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주대병원이 아주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신과에서 어떤 것들을 도와주실 수 있냐요? 뻔한 얘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당연히 수면 도와드리고, 아까 불안 도와드리고, 우울 도와드리고, 이런 것들은 무척이나 생물학적인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생물학적인 문제가 생겨서 심리학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문제가 지속되면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물과 비약물을 가지고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가족 상담을 저희는 할 수 있는 과입니다. 그런데요, 이 뒤에다가 특별히 제가 더 넣어놨어요. 왜 이게 점점 더 중요하냐? 그거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과 약물에 대한 편견과 오해. 자, 정신과 약 먹으면 치매 걸리지 않나요? 중독될까 봐 걱정이에요. 안 먹을래요. 전 비타민이랑 음식으로 이겨낼래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울, 불안, 불면 이거는 오히려 치매를 더 유발해요. 오히려 약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했을 때 치매 예방이 되고 호전이 된다는 것은요,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그냥 사는 것들이 약을 먹어서 개선이 될 때 훨씬 더 치매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중독이요? 여러분들, 이 도파미네이션 아주 중요한 책이잖아요. 아주 요즘에 인기가 많았고, 이 애나 램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 쓴 책은 이 책이에요. 약물 중독에 대한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공저자로 이제 곧 이게 출판이 됩니다. 저는 애초에 진료 과목에 중독이 있어요. 전문가가 주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타민 음식 당연히 좋죠. 이거는 삶의 베이스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이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약물이 괜히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약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말고 오십시오. 어떤 것들이 또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울, 불안, 불면 같은 것들은요, 약물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나만의 개똥 철학, 나만의 인지 왜곡이 있어요. 그래도 약은 안 먹는 게 낫지. 그래도 생약이 낫지. 뭐가 낫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수면 위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잠을 잘 잘 것인가에 대한 팁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뭔가 좋아질 수 있고요. 정신과적 면담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화된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더욱더 잘 이해하는데, 저 혼자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온 가족이나 스스로 자기를 더 이해하는 폭을 넓혀드리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 강화 같은 것들이 치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겪어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속이 타요. 이 사람 빨리 동기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자, 제가 참여했던 이제 책들입니다. 그래서 동기 강화 상담 같은 것들을 저희가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과연 뭐가 좋아질까, 정신과적으로? 첫 번째, 정신과 치료를 여러분들이 그 낙인과 편견을 이겨내고 받기 시작하면은 또 아주 좋은 논문이 있어요. 자, 미국에서 퇴역한 군인들, 월남전에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퇴역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들이 있는데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에 폐암, 위암은 아니지만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이렇게 감소를 한다. 그리고 물질 사용 장애도 사실은 정신과 문제거든요. 사망률이 이렇게 감소를 한다. 나머지 것들, 이런 혜택들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가능한데 사망률이 이렇게 감소한다. 자, 결론. 정신과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면은 첫 번째, 암에 있어서 생존율이 올라갈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망률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여러분들 언제부턴가 진단받고 나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으로 지내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지만 살아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무슨 차이냐? 정신과에서는 애초에 치료의 목표를 완치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완치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 정말 10% 미만이라고 배웠는데요. 이제는 더 적어요. 고혈압 한번 진단받으면 약을 끊나요? 당뇨는요? 고지혈증은요?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천식은요? 의학이 발달할수록 더욱더 나의 생물학적인 특징을 외부의 약이나 치료를 가지고 더 건강하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뭔가의 타이틀을 떼버리려고 가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회복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그 삶을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자기감의 회복이에요. 나다움의 회복이죠. 여러분, 나답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뭔 줄 아세요? 아름답다예요. 아름이라는 말의 어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5세기 정도의 우리나라 사학들을 보면은 나답다예요. 아름답다는 가장 나다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저희 치료의 목표이고 그런 식으로 면담과 약물 치료가 구성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암 환자 가족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과 면담하다 보면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아, 참고로 제가 저희 병원에서 암에 있어서 정신과적 문제가 있으면은 저를 찾아오시게 돼요. 제가 제 진료 과목이 정신종양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얼굴도 좀 보입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과 면담하다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남편은 제가 다 나은 줄 알아요. 언제까지 환자놀이 할 거냐 그래요. 아프다는 소리 좀 그만하래요. 잠 못 자서 힘든데 유난 떤대요. 제가 몸 관리 잘못해서 병 걸렸대요. 저보고 남편 시집살이 시키냐고 해요. 일기면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서운해요. 병원비 많이 나온다고 짜증낼 때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요. 가족과 같이 있어도 너무 외로워요. 있잖아요. 늘 최악의 적은 내부에 있어요. 그리고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가족들은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여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암 환자는요, 위기 상태, 진단을 받고 나면요, 그거 자체로 불안하고 우울해요. 무력해지고요, 모든 것들에 있어 자신이 없으니까 수동적이고 의존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신의 어떤 증상들을 표현하는 창구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말로 표현되는 것보다 통증으로 오거나 아이고 아이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외부기인, 내가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남 탓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분노하게 되고 화병에 이르게 됩니다. 이유가 없어도 나중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유를 찾아서 화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가족들도 볼까요? 마찬가지로 위기 상태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걸렸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환자 가족에게도. 똑같이 불안하고 우울해요. 똑같이 무력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봐야 된다고요. 뭐라도 간이라도 떼주고 별이라도 따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요. 이러면요, 나름대로는 이쪽도 투사, 남 탓합니다. 의료진이나 누구나. 그리고 피하기도 해요. 괜히 안 따라오거나 모르는 척하고 싶거나. 이게 바로 부정. 가족 중에 암 환자 없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게 돼요. 지식화. 감정을 같이 다루기에 익숙하지도 않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를 다 지식적으로 유튜브 보니까 이래서 그런데 누구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그 잔인한 단어들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둘 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표출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환자의 치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문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상담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공감이란요,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 다 공감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 이거 엄청 아픈가 보다, 막 애들 표정이,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막 얼굴이 찡그러지고, 이 선수가 골을 못 넣은 건데 모두 다 이러고 있고, 왜 다 공감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감과 관련된 뇌 부위가 엄청나게 잘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네이처 리뷰 뉴럴로지예요. 우리의 뇌는 공감하도록 창조됐거든요. 이거를 조금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동감과 공감, 우리 모두 다 같이 사용합시다. 나도 위암 환자야. 다른 사람 힘든 거, 위암 때문에 힘든 거 봤을 때 마음이 동한다? 그건 동감이에요. 내가 동물의 왕국을 볼 때 애기 사슴이 막 호랑이한테 찍히는 거 보면서 막 마음이 안 좋고 괜히 사자가 미워지고 그러잖아요. 그건 공감이에요. 근데 둘 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만 용기를 내서 내 가족에게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타인의 마음을 추측할 줄 알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현실에 있어서 재판관이 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추측을요? 그 사람의 마음의 극장을 헤아려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극장에서는 나라는 배역이 이렇게 잔인했구나. 그걸로 됐어요. 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극장의 시나리오와 배역들의 어떤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헤아리는 능력은 공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뇌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고요. 자, 아시겠죠? 감정을 따라가시고 감정을 표현하고 내 감정도 이해와 지지를 하는 것들 가족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행함으로써 같이 성장하십시오. 정신과 치료의 목표가 아까 가장 나다움의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나다운 게 이 진단을 통해서 한번 크게 뺏길 수 있어요. 이 진단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가져와 줘야 돼요. 아름다운 그 상태로. 이런 철학자가 이런 말들도 하는데요. 이 쉬운 말로 하면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을 통해 나다움을. 아, 여보, 정말 여보 다 왔어. 아들, 정말 아들 다 왔어. 어머니, 정말 어머니 다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가족이에요. 삶의 주도성을 가지고 가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정신과에서는 행동 바꾸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자는 거 어렵거든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걸 가족과 함께 짜요. 그리고 그걸 지킬 때마다 표시를 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죠? 같은 시간에 매일 일어나는 것이 쌓이면 삶이 바꾸는 척추가 됩니다. 그리고요, 공동의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환자가 진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역할이 갑자기 바뀌어요. 원래는 엄마기도 했고 며느리기도 했고 아내이기도 했고 직장에서는 직장인이기도 했는데 갑자기 아픈 사람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무척이나 큰 변화예요. 새롭게 부여된. 아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환자는 점점 더 수동적이 되고 의존감만 생기고 보호자는 하루 이틀이지 이제 보호자도 신이 아니니까 점점 힘들어집니다. 번아웃이 오고 죄책감이 오고 그러면 더 보호자도 남 탓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이 의사 선생님 때문에 약이 안 됐네 등등등등. 자, 환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환자의 역할만 줘서는 안 돼요.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할을 환자분들한테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춰서. 회복의 주인공, 회복의 조력자로서. 함께 목표를 세우고 과정을 공유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거실의 달력을 잘 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함께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게끔 합니다. 그거를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야, 네 엄마가 한 달 내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지켰어. 야, 우리 오늘 밖에 나가서 뭐 하자. 드라이브 하자. 뭐 하자. 이거 우스워 보이시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거 성공하는 비율이 적어요. 혼자서 못 하거든요.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서인데요. 남 탓하고 막 이러면서 과거의 모든 안 좋았던 것들이 이제 다 올라옵니다. 이유를 찾게 돼요. 이래서 온 거 아니야? 이래서 위험 온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누구 탓. 근데 자기를 위해서 혹시라도 분노에 얽매여 있다면은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아시겠죠? 그 사람을 진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야지 자신의 이야기가 중간에 이 암을 만나서 분노로 활활 자기의 삶을 다 태운 게 아니라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을. 아시겠죠? 암에 걸렸다고 해서 자기의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도와주는 게 정신과 선생이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제가 암 환자분들을 엄청 많이 보잖아요. 이런 책을 자기가 쓴 사람이 있어요. 제 환자분이십니다. 암을 통해서 아까 맨 처음에 그 상태로 환자가 되고 그 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성장하고 죽어가지만 살아있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료들 중에 정신과 선생과 함께함으로써 여러분들 빼앗긴 개인의 일상을 되찾는 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변환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자리에 정신과 선생님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